네, 수요일 아침 정치 이슈를 쫓아가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질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자, 국민의힘 컷오프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뭐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가 뭐 엎치락 뒤치락 뭐 결과마다 좀 다르게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좀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는 게 한동훈 후보로는 자기 혼자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는 훨씬 크죠.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 컷오프 때는 그 당원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당원들 내부에서 조금 잔액 탄성의 잔액 반대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신 분들의 목소리를 자기한테 좀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안철수 후보로 분산되는 게 내심은 아마 그렇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자, 이제 국민의힘은 27일 2차 컷오프를 거쳐서 이제 뭐 다음 달 3일쯤 되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될 텐데 두 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 성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예상해 주시죠. 뭐 첫 번째 얘기하셨으니까 두 번째 더 예. 예상을 해주시고 제가 우리 조 교수님은 가장 부담스러우신 걸또 물어보시네. 저는 맞춰본 적이 자연스럽게. 없어서 이번에도 또 못 맞출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되게 박빙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쪽에서 조금 더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을 아마 고르지 않을까. 그래서 또 중도 확장이 어차피 두 분이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한번 치러보신 분에 대한 선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홍준표 의원을 뽑을 것 같아요. 그 잔액 단성 잔액 반대 쪽에서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뭐 그래도 한동훈 후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잔액에 대한 어떤 반대에 대한 비판적인 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모여서 저는 그 한동훈 후보를 뽑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홍한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저는 한 7, 80%는 된다. 7, 80%. 100%는 저는 자신을 못하겠어서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었어요.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토론 과정에서 홍 후보 같은 경우에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얘기를 좀 해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잘못 보면 인신 공격, 사람에 대한 그죠. 공격이거든요. 너는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니라든지 예.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본인은 조금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한다고 했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예. 네네. 자칫 잘못 보면은 소위 이야기하는 꼰대 같은 그런 그죠, 것들이 그죠. 느껴져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근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익숙합니까? 그렇고 그냥 저 사람은 그래. 어련히. 그냥 그렇게 예. 이제 그냥 홍준표 후보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냥 이미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 충격이 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아니, 그냥 뭐 늘 하던 아니요, 트레이드. 저는 정치인이 하는 일은 전부 다 계산된 겁니다. 그거 막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어떤 계산이 근데 있다고 왜냐하면 국민 일반들 특히 이제 국민 경선을 하게 되면 국민 일반들 속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좀 위선적인 모습 여러 가지들이 참 각을 세운다든지 어깨를 높인다든지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안티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저런 사람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들을 넌지시 던지는 저는 대단히 의도된 저는 도발이고 기획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해온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구태 정치인 냄새도 좀 나는 건데 본인은 표현을 그렇게 했죠. 뭐 그냥 뭐 들으시는 분도 재밌고 네네. 이렇게 막 너무 딱딱한 토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마디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방금 우리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에 대한 공격이 분명히 있었죠. 그거는 신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약간 위선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공격한 거죠. 사실 꼰대 대 젊음의 대결인 거잖아요. 그 속에서 꼰대의 이제 상징처럼 보이는 본인이 젊은 어떤 상징처럼 보이는 한동훈 후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 젊은 그거 가식적인 거 아니야? 꾸며진 거 아니야? 이런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표심을 보면은 연세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다 따진 게.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 이제 기성세대 좀 더 나이가 그렇죠. 있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먹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하는 그렇죠. 거다 이런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저도 키높이 신발을 많이 신어가지고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런 저도 생각을 그거 신고 했거든요.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균형을 잃을까봐 뭐 신고 넘어질까봐. 근데 어쨌든 옳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자 다음은 대선까지 지금 40일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 경선 어떻게 평가하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경선 아무래도 저는 국민의힘 경선보다는 좀 심심한 느낌이 그죠, 있고 그죠. 워낙에 독주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경선의 이벤트 효과를 끄집어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조금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원 중심으로 얼마만큼의 단결력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고 있냐. 저는 그 크기, 그러니까 이게 90%를 넘냐 안 넘냐. 그리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 네. 어떤 지역에 따라서 호불호가 어떻게 갈리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큰 그 이슈거리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처져 있는 두 분의 후보 김동연 그다음 김경수 후보가 뭐 신상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네.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하고 나서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갈 거냐. 그다음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결국은 또 차차기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재명계 외곽에서 이재명계를 계속 견제할 선두주자인데 누가 그걸 털어질 거냐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결론이 났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제가 최근에 그 광주 지역의 어느 방송이 보도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좀 이렇게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비판적인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네. 하나는 뭐냐면 여론조사를 맡길 때에 예. 한 사람에게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라고 그 방송이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토론을 그 후보 토론을 그 여론조사 다음으로 미뤘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한 사람에게 유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호남 지역에 조금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호남 지역 내부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 불편한 심기 이런 것들 가지신 분들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고 호남 지역의 어떤 그 정치 엘리트층에서 그런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 지금 그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아마 일부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호남 지역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뒤집히는 결과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뭐 그 비중이 낮거나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예비 후보의 충청 영남 누적 득표율은 90% 가까이 되는 걸로 집계가 돼 있던데 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사실은 좀 너무 정해져 있는 느낌으로 가고는 있기는 하지만 또 시간이 한 달 좀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저는 큰 이변은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는 형태로 그냥 계속 갈 이런 것이다. 형태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호남 정도에서 아마 약간의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그 변화의 폭은 크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저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고 의대명이 아마 갈 거고요. 요즘은 이제 의대명을 넘어서 구대명이다. 90% 그냥 구화를 예. 차지하는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경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정말 전국적으로 봤을 때 90%를 유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 과정에서 약간은 조금 벌어져서 아마 80%하고 90% 중간쯤에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것보다도 좀 저희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당원들 내부에 특히 권리 당원들 내부에 얼마만큼 지지가 좀 갈리냐. 이거는 명백히 좀 국민 참여 경선 부분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영남 지역도 보면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예. 것들이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뒷면을 좀 볼 수 있는 측면. 앞으로 이제 차차기에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차차기에 어떤 후보감을 뭘로 보고 있냐, 뭐 이런 이제 고민까지 볼 수 있는 게 있는 굉장히 거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보게 되는 생각할 거죠. 수 이게 있는 이제 거네요. 경선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예.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90%라고 하는 게 그렇게 흥행의 성공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90%로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되는 데는 뭐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게 이제 대선의 본격적인 본선의 과정으로 갔을 때에 예를 들면 호남에서의 득표를 얼마나 얻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지만 그게 그러나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런 어떤 차이남이 지난번 대선에서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간에 보여줬던 그 어떻게 보면 난장판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싱겁지만 아름다운 경선 그리고 품격 있는 경선으로 갈 백김치 가능성이 같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예. 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거냐 이런 물어봤더니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노코멘트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분이 저는 아직도 한 8, 9할은 나가고 싶어 몸은 안 달랐다. 그렇지만 나가서 내 얼굴이 어떻게 될까를 몹시 고민하고 계신다. 그렇지만 저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의 몸은 한덕수의 몸이 아니다.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는 뭐 예컨대 가까운 자기 가족도 있어 가족의 의지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윤 대통령 친윤계의 어떤 바램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닐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크게 빅텐트론의 한 부분으로 주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빅텐트론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그걸 그나마 뒤집어 볼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게 이제 빅텐트론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차 교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정치를 한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행정으로만 나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고 고민이 많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보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빅텐트를 아무리 치더라도 아마도 저는 뭐 모든 친윤계도 그렇고 모든 국민의힘 후보들 속에서 이번 대선을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는 후보는 저는 사실상 없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 다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는 나의 그런 정치적 느낌이라는 위상을 거죠.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냐 이거에 더 관심이 많고 그런 관점에서 한덕수 후보도 사실 이길 것 같으면 쉽게 나가겠죠. 네. 예. 어쩜 이기지 않는 싸움인 줄 뻔히 아는데 내가 가서 건질 나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뭐냐를 아마 따지게 되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어제 저는 조금 재미난 얘기, 재미나다고 표현하면 좀 뭐한데 이야기를 듣는데 빅텐트 이야기를 하면서 이낙연 대표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나는 그렇게 과연 될 건가?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이제 나서면서 빅텐트에 참여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난 그런 거는 좀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모든 얘기와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판정이 난 것 같은 게임을 그나마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겠는가에서 그런 구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일단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일단 운을 떼는 거고 운을 떼는 과정 시작됐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고 여기에 이제 힘이 붙으려면 저는 이 추대위원회에 실질적으로 현직 의원들이 얼마만큼 붙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현직 의원들이 그런 추대하는 모습에 자기 이름을 걸면서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현직 의원들이 얼마만큼 동참하면서 힘을 만들어내느냐 이걸 봐야 이게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될 거냐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는 며칠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뭐 이미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건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가장 관심을 국민의힘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대선은 그렇다 쳐도 대선에 이 말하자면은 절대적으로 당선되는 그런 만약에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그다음에 총선까지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대선에서는 패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선과 총선에서만큼은 이런 영향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미리부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좀 아름답게 패배를 해야지 이제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도 아 그래도 뭔가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테니 계속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치인들이 하고. 그런 국민의 시선을 저는 의식하지 않을 거다. 그것보다는 저는 다음 지선 공천 우리 이야기의 지선 공천 과정에서 누가 공천권을 지으면서 당권을 잡을 거냐. 이게 아마 저는 최대 관심이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대선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다음 나의 공천 뭐 이런 거 다음에 당권 당에서 내가 얼마나 핵심적이 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한대행 출마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어제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출마설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부인 안 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최상목 그 지금 경제부총리도 경제부총리. 그렇고 동시에 다 탄핵하자 이런 썰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 탄핵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결과에서 얻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을 빼고는. 예. 그렇다면 그건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해 신중하라는 이야기고 그걸 저는 좀 그 목소리를 사실은 가볍게 들어서는 좀 안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아마 지금 탄핵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면 또 기각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조금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국민들이 모든 다 이야기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이건 누가 봐도 네.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헌재 가면 100%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게 있을 지금 때. 현재로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이제 굳이 따져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예. 한 총리가 자기의 거취를 빨리 밝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너무 나쁘기 그쵸, 그쵸, 때문에 그쵸. 나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국무총리 이거 대행에 지금 집중을 하겠다라고 해주든지 네.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나가겠다라고 하든지 해야만이 이런 트럼프의 그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한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덜 위험하지 않느냐는 시각은 있을 수가 예, 있죠. 명백하게 있고요. 저는 한덕수 대행이 제게 문제가 되는 게 그 문제가 되는 발언은 권한 대행이나 대통령이랑 뭐가 다를 게 있냐라고 명백하게 자기 지위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저는 만약에 헌재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받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대외 협상력을 갖고 대외 협상 권한을 무제한으로 대통령이 가깝게 행사해버리고 가서 다음 새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상황이 사실 두려운 거죠. 네네. 예. 자,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좀 이슈들을 짚어봤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대 대통령 선거 핵심 공약으로 주 45일제 근무제, 4.5일제. 4.5일제. 주 네. 4.5일제, 45일째 이러면 사람이 너무 힘들죠. 사실 뭐 이런 예, 주 4.5일제 근무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힘과 민주당 입장이 다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4.5일제에서 5일제에 가까운 저는 제안에 가깝고 네. 민주당은 4.4일제에서 4.5일제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봅니다. 되게 애매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지금도 쓸 수 있는 유연근무제 지금 사실상은 안 되고 있죠. 유연근무제를 의미 있게 쓰는 건 한 3, 4%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냥 평일에 1시간씩 월부터 목까지 1시간씩 더 하자는 거거든요. 예. 더 일하고 네. 결국은 거기서 한 4시간을 하면 네. 그다음에 금요일 날 반만 그죠. 4시간만 하자는 거거든요.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유연근무제만 확대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어서 민주당이 이제 비판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그게 진짜 근로시간 단축과 연결되는 거냐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예컨대 국민의힘이 이거 꺼내놓는 이유는 네. 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은 52시간 근무 폐기입니다. 그렇죠. 노동시간. 예. 그거를 그냥 폐기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주 4.5일제라고 하는 거를 끼워 넣어서 네. 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의 4.5일제는 저는 거의 4일제에 주 가까운 4일제에 형태로 가깝다. 간다. 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갖고 있는데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그러면 근로시간이 단축돼서 8시간이 단축돼 버리면 네. 생기는 임금의 결손 이런 것들을 근로자들이 사실 노동자들이 임금 적게 받게 되면 월급이 적어지면 이걸 견뎌낼 수 있겠냐. 그래서 또 원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고 국민들 상당수도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도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포인트 차이가. 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임금 문제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예. 것 같고요. 또 이제 소위 해방둥이라든지 이제 소위 산업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산업화 세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도 반공일이었거든요. 그죠. 토요일도 오전은 학교를 다니고 오전은 일을 하던 그런 세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완전히 공휴일이 되어 있고 그런데 다시 또 금요일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 소위 말하는 생산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특히 요즘 같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쉼을 그러니까 삶의 어떤 가치를 좀 더 높이는 그런 방향이 옳다라고 보죠.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 같으면 주 4일제로 하고 그다음 추가되는 시간들에 대한
그거는 개인 선택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들을 좀 해주는 시스템이면 자기가 옵션 골라서 나는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겠다 하는 분들은 적게 받고 적게 쓰고 그냥 즐기면서 살제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52시간을 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더 벌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의 유연성의 시대가 예.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확실히 뭐 이게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을 좀 생각해서 뭐 이런 좀 공약들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급부상하고 있는 주제 정년 연장 문제거든요. 뭐 노동계에서는 뭐 지지를 당연히 할 텐데 경영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좀 첨예한 그런 이슈여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정년 연장은 결국은 대세이지 않을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고령화되고 현실적으로 있으니. 네. 뭐 지금 저희들이 뭐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옛날에 고집하던 그 지금 어떻게 정년 문제, 정년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저는 좀 무리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상당한 부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여건이 받아낼 수 있냐? 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저는 명백한 거는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좀 세계적인 추세고 국민 일반들도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네. 좀 적절한 타협을 좀 해야 되고 그 타협을 저는 노사정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좀 끌어가는 방식으로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국민연금 관리 부분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저는 정책적 스탠스를 갖고 좀 조정을 하면서 만들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력의 결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은 지금 이 임금 피크를 하면 사회에 나갈 때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60세 조금 넘어서 이제 떠난단 말이죠. 그럼 네.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그냥 생활이 아니라 나는 정신 건강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네네.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다시 말하면은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세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은퇴하는 세대가 가지는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은 걱정하는 거는 인사적체가 아마 심해질 거다. 5년씩 정년이 늘어나 버리게 되면 네. 뭐 근데 공무원으로 치면 1급까지 갔던 분이 5년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밑에 있는 2급, 3급들은 언제 올라갑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 또 올라가기 힘든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뭐 그 승진 그때 근데 내가 정년에 이르러서는 그때부터는 승진이란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분들은 마치 그냥 별도의 어떤 승진체계 안에 넣어버린다든지 빼버리고 그래서 승진은 되게 하고 뭐 이런 저는 다양한 좀 어떻게 보면 옵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라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승진해 나가는 라인하고 그게 아닌 다른 라인으로 해가지고 비정년 트랙으로 빼버리면 되나. 해가지고 이제 산업의 인력을 다 보충해 나가는 지금 뭐 거죠. 저희 잠시만 얘기를 해도 뭐 지금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얘기여서 그럼요. 이건 테이블에 올려놓고 확실히 좀 얘기를 좀 진짜 치열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예. 이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반면 빅텐트의 현실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면 빅텐트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방면 빅텐트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해야 되는 거고 무소속으로. 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예. 거고 이낙연 후보는 저는 중요한 건 이낙연 전 총리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키맨은 한덕수와 이준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버무려 들어가야 줘야 되는데 예. 저는 그 부분이 아직도 저는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빅텐트를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빅텐트를 해 나갈 때 대선에서 승리라고 하는 목표보다도 제가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은 그다음 이어지는 선거들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 잡기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1일 피고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뭐 이거는 일단 좀 접어두고 그 사이에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입당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마지막 좀 살펴볼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기독교인인데요. 예. 저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혹하고 어두운 시대에 예.
피해자들 위해서 나선 분이시거든. 저는 그런 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혀 반대의 방향에서 하는 이런 건 저는 저분이 과연 기독교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저는 그냥 이분의 하는 것들을 말 그대로 노코멘트 하고 싶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나와서 마치 자기가 뭔가 보수 우파의 모든 표들을 다 끌고 모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들 다 쓸데없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미 이분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거리에서가 아니고 제도권 정치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이미 총선에서 확인됐어요. 지난 총선에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습니까?